한국 영화계가 완전히 그 대형 자본에 재편되었다. 그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추억이 새록새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너무 많은 사실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기 영화 그 대종상 영화제 논란의 애니게임을 직접 보셨나요? 애니게임 보는 게 있다. 나중에 보셨어요? 그래도 되게 그때를 생생하게 경험하신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즐겨준 거죠. 와이드 릴리즈라는 단어를 저도 이제 독립영화지만 제가 제 기억으로는 성한 때 와이드 릴리즈 배급을 한다고 그 단어를 썼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뭐 노무현님이라든지 이마 불강을 건넌 이마 또 소리 그런 작품들은 정말 뭐 흥행도 많이 했지만 이 스크린을 많이 확보한 영화들이죠. 독립영화 안에서도 이 스크린 그 과정의 문제가 약간 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면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권성환 관장님께서 이 토론에 관해서도 평소에 독립영화에 관한 여러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관장님께 예, 방금 소개받은 원승환입니다. 그 스크린 독과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앞서 이제 성상민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 한국 영화의 기업 전략은 허리우드의 기업 전략하고도 다르고 또 그 90년대부터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던 한국 영화의 기업 전략하고도 다른 방식의 산업화 과정을 거쳤다라고 봐요. 그 허리우드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한국 영화 시장을 바라보거나 해서는 문제의 좀 진면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 영화가 산업화되면서 90년대 이제 시네마 서비스나 뭐 이런 회사들은 제작하는 사람이 배급사를 만들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리버스나 상영관까지 이어지는 허리우드의 이렇게 그 스튜디오 시스템이 배급을 중심으로 상영까지 이렇게 수직 결합을 했던 것과 유사하게 수직 결합을 하고 영화 산업의 이렇게 기업 전략이나 성장 전략을 만들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90년대 중반 CJ나 동양그룹이 오리온 계열이 영화에 들어오면서 가졌던 기업 전략은 그런 기업 전략하고 정반대의 길을 갔던 거죠. 지금 한국 영화 상영 시장을 보면서 이제 가장 이렇게 주목해야 될 시점은 1989년이라고 봅니다. 1989년도에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한국 영화 유통 시장의 단계적 개방이 발표가 되고 1996년도에 유통 시장이 완전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96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이제 해외 유통 자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게 되고요. 90년대 이전까지는 뭐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의 이렇게 유통이 전통 시장 플러스 백화점 이 두 가지 형식만 존재했는데 이제 이렇게 유통 시장 개방이 되면서 까르푸 같은 회사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외 유명한 대형 마트들이 이제 국내에 영업을 하게 되고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같은 회사들도 80년대까지는 이제 국내 회사랑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9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이제 직접 한국에 진출해가지고 자기 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의 대기업이 영화에 들어왔을 때 삼성이나 뭐 대우 같은 기업은 가전제품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영화를 투자하고 미디어업을 했지만 90년대 영화계에 들어온 CJ나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유통시장 시장 개방에 맞춰가지고 대기업 이전의 대기업이 책임지지 못했던 상영관 유통을 새롭게 이렇게 재편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장에 들어온 거죠. 두 개의 기업이 공이 해외 자본과 이렇게 합자 형태로 회사를 만들었고 CJ 같은 경우에는 홍콩의 골든 하베스트랑 호주의 빌리드 수정을 같이 해가지고 CGV라는 극장을 만들었고
메가박스 같은 경우에는 노이스 멀티플렉스랑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동양에서 메가박스를 만드는 방식으로 들어왔던 거고, 상영을 베이스로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배급까지 그 수직 결합을 하는 방식인데요. 그 호리우드의 이렇게 그 방식이 배급 상용으로 이어지는 그 상류 시장이 하류 시장으로 이어지는 전방 결합 방식이었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용관 시장이 배급 시장으로 진출하는 후방 결합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고, 그 후방 결합 방식이 이렇게 그 성공하고 상용관 자체를 이렇게 CJ, 롯데, 메가박스 뭐 이런 3사가 이렇게 그 완전 독점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배급사의 이렇게 그 배급 전략이 아니라 상영관의 영화 편성 전략이 그 영화를 상영하고 말고를 좌우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봅니다. 그 지금의 그 스크린 독과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과거에 그 괴물 같은 영화는 그 큰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을 벌기 위해서 그 와이드 릴리즈 전략을 채택한 것이지만, 사실 그런 관점에서 겨울왕국이나 어벤져스의 스크린 독과점을 설명할 수도 없거든요. 어벤져스나 겨울왕국이 한국 영화도 아니고 수입된 영화도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가 한국에서 이렇게 딱히 그 돈을 이렇게 벌어들여야 될 이렇게 뭐 비용 같은 게 애초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가 이렇게 와이드 릴리즈가 되는 건 단순히 이게 배급사의 와이드 릴리즈 전략이라기보다는 상영관이 그냥 그 영화가 돈이 되니까 많이 거는 거예요. 그 과거 그 멀티플렉스나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나마 관객들에게 좋은 영화를 선보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가치였다면, 지금 멀티플렉스 사업자에게는 그 좋은 영화나 관객들에게 이렇게 소개할 만한 영화를 골라서 보여주는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객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영화를 상영해서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 게 이렇게 목적인 그 사업이 된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영화 한 편이든 영화 10편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떤 영화든 상관이 없이 그냥 한 편만 걸어도 뭐그 영화가 이렇게 관객이 많이 들어오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고, 그 공이 이렇게 뭐 이렇게 배급사의 배급 전략보다는 상영관의 편성 전략이 영화의 배급을 이렇게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 한국 영화 스크린 독과점의 이렇게 원흉은 배급사의 전략이 아니고 상영관의 전략인 거고, 상영관 시장이 두 개의 대기업과 한 개의 이렇게 그 거대 그 미디어 재벌이 이렇게 3사가 이렇게 그 원래는 75%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98% 이상의 그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 수요 독점이 이게 그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이 수요 독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스크린 독과점이나 뭐 수직 결합이나 이런 한국 영화계의 그 문제들이 쉬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사실 뭐 이렇게 수요 독점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독립 영화의 상영 기회가 확대되고 이런 거 하고는 무관할 수 있는 거죠. 영화 시장에 이렇게 뭐 공정 경쟁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 공정 경쟁의 범위가 과연 그 독립 영화에게까지 넘어올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한국 영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독립 영화나 예술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각 회사들이 뭐 이렇게 아트하우스다, 아르떼다, 뭐 이렇게 필소사이어티다 해가지고 아예 이렇게 그 일부 영화를 그냥 개토화 시키고, 아무리 관객이 많이 들어도 그 과거에 이렇게 뭐 오낭소리나 이런 영화처럼 상영관이 늘지 않는 시대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벌스 같은 영화가 그 시장에서 관객 점유율이 아무리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영화에게 이렇게 배정돼 있는 그 시장의 스크린 규모는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는 선이 있는 것이고, 애초에 작게 개봉한 영화가 그 오낭소리처럼 이게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배급 상영관에서 스크린을 배정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개토화된 시장 영역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파이만 가져가는 방식으로 상영관 상영 전략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극복하는 것은
그 뭐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특정 영화의 이렇게 스크린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과 별개의 그 전략을 통해서 그 정책이나 전략을 통해서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뭐 독립영화도 자사영화권을 해요. 예? 독립영화도 자사영화권은 스크린 벌린다고. 그 지금 이제 CGV가 배급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독립영화 쪽에서 이렇게 수직결합 저도 그렇고 제일 문제를 삼았던 게 CJ 뭐 ENM과 이렇게 뭐 CGV의 수직결합도 문제지만 CGV가 아트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 계열사 구분 없이 자사 내에서 이렇게 배급과 상영 활동을 한꺼번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그 영화 산업 관련된 수직결합 관련된 연구 논문들을 보면 거대 예산 영화일수록 수직결합 효과가 이렇게 낮게 나타나요. 근데 반면 저예산 영화일수록 수직결합 영화의 이렇게 그 상영자 편중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그 강화되어 나타난다는 그 연구 결과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이 결국에는 독립예술영화나 비주류 영화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CGV의 그 아트하우스 배급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그 문제가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그 CGV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업을 다행히 이렇게 그 포기를 했지만 그렇게 자사의 배급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이렇게 독립영화를 추가로 편성하거나 독립영화가 성공할 경우에 더 많은 스크린을 이렇게 배정하거나 하는 그 편성 전략하고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등 비주류 영화의 시장 내 편성 확대를 위해서는 특정 영화의 스크린 점유율 제한하는 그 정책과는 또 별도의 그 정책 계획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이렇게 그 생각하는 뭐 이렇게 그 정책 방안이나 처방이나 이런 거는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발제한 내용 중에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게 완화라고 프로젝트는 다 이제 4가지 영화 기억나는데 이게 관객들이 스스로 어떤 운동을 벌이듯이 내가 워낙 좋은 영화를 봤는데 내가 그건 또 보고 싶어요. 주변에 이렇게 소개하고 싶고 그런 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새는 거의 뭐 입소문되는 정도 벌새가 재밌다 뭐 그 정도지 뭐 이거를 완화라고 그때처럼 그런 분위기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벌써는 좀 약간 이제 물론 그러니까 벌새 같은 경우가 좀 최근에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또 재발견도 있긴 하지만 저는 약간 이건 약간 좀 분석을 해야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벌새 같은 경우는 또 배급사가 6개월에 콘텐츠 판다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화를 원하는 또 관객들의 의견을 동시에 또 극장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잡던 배급사가 있었기에도 그런 식으로 좀 관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도 되지 않았나. 사실 그것 벌써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영화가 좋잖아요. 근데 영화가 좋아서 많은 거니까 좋은 여기서 효과가 있었나 그거는 좀 쉽지 않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최근에 또 인터뷰를 보면 무슨 말씀이세요? 네? 벌새가 안 벌려 스크린이 확대 안 되는 게 무슨 원인이라고 아니, 하신 거죠? 일단 확대가 안 된 게 아니라 그래도 확대할 수 있던 게 단순히 작품이 좋아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작품 그러니까 배급사가 이게 또 투자 배급사가 그 U 계열의 콘텐츠 판다라는 것도 있고 좀 이제 그게 벌새가 이제 그 영화 극장 시장에 오면서 놓였던 환경 같은 거를 좀 다각도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좀 그런 얘기했습니다. 네. 원관장님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요. 그 관객들이 나는 독립영화를 본다, 상업영화를 본다 그런 구분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관객 입장에서 좀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우업자나 창작자들이 이렇게 관객들에게 일단 보여줄 건데 반대로 관객들이 어떻게 영화들을 생각을 할 것인가 그런 차원의 얘기들도 좀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뭐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최근에 이렇게 2대1에서 극장에 가가지고 관객들을 이렇게 그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안 보는 이유가 그 제일 이제 이렇게 그 많은 게 상영하는 극장이 없어가지고 못 본다는 대답이었고, 그 다음이 상영을 하는데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못 본다는 그 이야기였어요.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그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뭐 재미없고 그래서 안 볼 것 같았지만, 사실 이렇게 독립영화를 보는 관객하고 상업영화를 보는 관객이 나눠져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냥 이렇게 영화를 보는 관객이 있는 거고, 그 관객이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호평을 받는 영화를 선택해서 이렇게 보는 것인데, 공정하게 시장 내에서 이렇게 기회가 제공된다면 저는 그 독립영화도 선택을 이렇게 많이 받게 되고, 선택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극장에서 그 영화를 상영하는 이렇게 상영 기회를 그 자연스럽게 늘려주는 과정이 동반돼야 되는 거죠. 원앙소리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렇게 5개관에서 개봉을 했다가 점점 이제 관객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극장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스크린을 늘려나갔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297만이라는 관객까지 이어진 사례인데요. 거의 한국의 독립영화 중에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 작게 개봉했다가 상영관이 커지는 건 유일한 사례였고, 그 이후에 뭐 니마 그날 건너지 마오나 노무현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냥 와이드 릴리즈로 이렇게 개봉을 해서 관객을 만났던 사례인데요. 올해 이렇게 벌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규모에서 이렇게 그 개봉을 해가지고 그 인디스페이스에 앉아 있으면 원앙소리 때처럼 전화가 와요.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상영관을 찾는 연락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벌새를 보고 싶어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좌석 점유율이 판매율이 올라가고, 그러면 극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영화를 상영하는 스크린이라든가 상영 회차를 늘려주는 게 이렇게 정상인데, 그 좌석 점유율이 늘어나는 것과 상영관이 늘어나는 게 이렇게 연동되지 않는 현상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애초에 이제 그 영화는 이렇게 그냥 독립 영화이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이 정도의 스크린이라는 CGV나 뭐 롯데나 메가박스 차원에서는 이미 이제 그 영화에 할당돼 있는 스크린이 있고, 그냥 그 안에서 관객이 이렇게 차고 안 차고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지, 그 기회를 추가로 배정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렇게 벌새라는 영화의 흥행에서 저는 확인되었던 것 같고요. 그 벌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관객들이 그 전화를 오면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 인디스페이스는 어디 있냐. 그래서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전화를 끊습니다. 보통은 극장에 가면 그 영화를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극장에만 가면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하는 게 아니라 상영 회차가 하루에 이렇게 많아야 2번, 적으면 1번이기 때문에 상영 시간대에 맞춰서 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서, 뭐 CGV나 뭐 메가박스나 롯데에서 상영을 한다 하더라도 관객이 극장과 함께 상영 시간까지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영화이고 보고 싶어서 인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맞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그 한계들을 멀티플렉스가 이렇게 그 스스로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아무리 이렇게 관객에게 이렇게 좋은 호응을 받는 영화를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미 걸러지고 있다. 이 문제는 그 스크린 독과점 문제와 이렇게 별개로 중요하게 토론되고 그 정책 대안이 나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연수께서. 제가 네. 중간에 죄송합니다. 저는 반독과점 연계의 운영위원 대장수라고 합니다. 원성한 저 관장님 말씀에 이어서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저는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 게,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가 처음부터 와이드 릴리즈이 아닙니다.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하고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하고 스크린과 비슷하게 출발했어요. 개봉 열흘까지 제가 그걸 비교해봤거든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도 불구하고 관객 점유율은 더 높아요. 근데 10일 2주차 넘어가고 이러면서 개는 떨어지고 니마는 더 벌립니다. 반대로
와이드 릴리즈한 상업 영화들 관객 점유율이 떨어져도 그 다음 주에 더 벌립니다. 그러니까는 원과장님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은 관객하고 연동시키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저는 벌새가 CJ나 롯데 메가박스에서 배급했으면은 더 벌렸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네 거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 영화의 와이드 릴리즈를 몇 개 스크린이라고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니마 그걸 건너지 마오가 개봉 첫날 한영 스크린이 186개였어요. 이제 이 당시에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치고는 기록적인 스크린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네, 이렇게 네, 네. 제가 이제 네. 와이드 릴리즈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네,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 실제로 이제 이렇게 배급사 내에서는 CGV 아트하우스가 이렇게 그 아트하우스에서 개봉을 할래 아니면 일반관에서 개봉을 할래 이 두 가지를 그 배급사로부터에게 이렇게 선택하게끔 그 했던 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트하우스에서 개봉을 하면 아무리 잘 돼도 아트하우스 밖으로 확대 개봉이 되지 않고 네. 다만 이제 이렇게 그 좀 길게 상영을 해주는 이렇게 조건인데 그거를 받을 거냐 아니면 아트하우스 밖에서 크게 개봉을 하는 경우에는 뭐 일정한 그 접속 점유율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종영을 하는 뭐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이렇게 그 배급사에게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배급사 입장에서는 그 작게 개봉을 해가지고 관객께 좋은 반응을 얻어서 더 크게 이렇게 확대하는 이런 게 이제 애초에 이렇게 배급 전략으로 성립하지 않는 시기를 이렇게 보냈던 거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그 이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뭐 계약서나 이런 게 외부에 이렇게 발설되지는 않지만 그런 상영의 확대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그 상영 전략은 그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독립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상업영화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여하셔서 전반적으로 이 스크린 국가전 문제에 대해서 독립영화 차원을 넘어서 좀 얘기를 나눠보자라는 자리로 이제 전영록 PD님은 여러 춤으로 현장에서 경력을 또 쌓으셨고 표준계약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에 많이 이제 역할을 해주셨는데 창작자들은 사실 그 뭐 개봉 이렇게 될 그 즈음에는 운 좋아서 개봉되고 그러면 뭐 이렇게 좀 붕 떠 있는 것도 있고 많이 지친 상태고 근데 사실 이렇게 겨울왕국 2 이런 식으로 완전히 뭐 싹쓸이를 해버리면 창작자도 물론이지만 프로듀서나 기획자들의 어떤 그 마음도 굉장히 진짜 겨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 전 PD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패널로 참석한 전영민 PD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패널로 참석을 요청을 받았을 때 고민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독립영화하고 스크린 독과점이나 혹은 한국영화산업의 독과점 문제에 좀 포인트가 맞춰져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는 의미에서 처음에는 좀 적절하지 않나 뭐 이런 의견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석을 하겠다고 했던 거는 이 문제는 사실 저는 구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계 전체에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우리 사는 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고요. 저는 오늘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약간 시간 조금만 가져도 되죠? 네. 그럼 일단 오늘 발제하신 여평론가님의 성평론가님의 그 발제문에 대한 좀 내용과 첨언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논의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반독과점 연대위가 출범한 지 꽤 됐고요.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 이거를 좀 중간 점검이라는 표현을 좀 부족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개인적으로 이런 토론의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 비켜나서 약간 떨어져서 이거를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가지 방향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발전문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통치적이고 내재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뭐 여러 토론회 자리하고 다른 발전문의 형태라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았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좀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 세부적인 접근이 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섬세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나 그다음에 그 좀 장기적인 플랜에 대한 것, 민간 거버넌스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이 뭐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긴 하지만 발제자님께서 그러한 방향의 제안은 굉장히 유효하다. 근데 그 이후에 그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가치가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첨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여기서 첨언이라고 할게요. 먼저 첨언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민간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 중에 뭐 대부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민간 거버넌스의 그런 형태가 모양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영화계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동반협이라는 그 단체를 구성하고 협의하고 실천하고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 4, 5년도 더 걸린 시간 동안 동반협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같이 협약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건 결국 정부나 우리 영화인들이 기업의 그런 포위 전략 혹은 나쁘게 속임수죠. 완전히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 시간 동안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뼈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만약에 민간 커버넌스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그 동반협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방향은 저는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산은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영화 재단체랑 그 다음에 영진이랑 문체부랑 이런 민간의 형태의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서 우리 영화계의 목소리를 일정 정도 정리를 해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랑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단합된 한 목소리라는 것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요구들이 크다라는 것을 그들과 같이 논의 테이블에 와서 어떤 형태로 보면 협상이나 딜의 형태나 아니면 제도화의 방향이나 이런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전에 두 번째는 관장님 너무 말씀 잘 하셨는데 그 한국의 전 세계에서 영화 산업에서 와이드 릴리즈 배급 전략이라는 게 새삼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한국의 형태는 굉장히 기형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뭐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완전 수지가 계획화되어 있지만 거기는 극장 시장이 한 배급사에서 한 30% 정도밖에 소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발생을 안 해요. 자연스럽게 시장 자체가 이렇게 독과점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기형적이냐면 극장을 97% 갖고 있는 기업들이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우리한테의 스크린 독과점은 굉장히 기형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로 얘기하면 세계에서 이런 시장은 없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 이따가 얘기를 할 텐데 올해 한 해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1000만 영화로 기준으로 보면 올 한 해가 최초로 물론 10여일에 남아있긴 합니다만 1000만 영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 헐리우드 영화가 한국 영화를 압도한 시기거든요. 저는 이거 가속화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농후하다고 봐요. 근데 이건 결국 뭐냐면 길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전략은 다르지만 결국 수익은
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든 미국이든 헐리우드든 이들이 봤을 때 한국 시장은 한마디로 봉이죠. 예, 최고의 시장은 아니, 그 최대의 시장은 아니지만 수익 창출하는데 최고의 시장이 되는 거예요. 왜? 먹기 좋게 잘 깔아놨기 때문에. 이거 깐 게 뭐냐면 결국 우리 영화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이익, 눈앞의 이익, 영화 산업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편협함에서 이게 한국 영화 시장이 형성되어 왔다. 이렇게 좀 첨언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실 스크린 독과점하고 오늘이 좀 많이 논의가 이후에 많이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독립예술 영화하고의 상관관계 문제예요. 여기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스크린 독과점이 일어났을 때 독립영화, 예술영화가 어떤 식으로 피해를 보는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자료나 데이터를 아직 제가 보지를 못해서 제가 어제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번 볼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독립영화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역으로 독립영화, 예술영화에 대해서 의무상영관이 법제화가 된다면 그 가정하에서 독립영화나 예술영화가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말하는데 어느 정도의 그 큰 장점이 있는가, 베네핏이 있는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역발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 두 방향으로 스크린 독과점 문제와 독립예술영화의 문제를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보면 결과는 모르긴 하지만 결코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따로 뚝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제 그냥 개인적으로는 팩트는 될 수는 없지만 근거는 될 수는 없지만 깊은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얘기는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스크린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뭐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약간 적금 같은 차원에서 여러 차원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2018년, 19년 같은 경우에 1000만 영화를 기준으로 보면 하나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보헤미안 랩소디가 1000만은 아니지만 거의 990만이 가까이 들었거든요. 거의 1000만 영화거든요. 이게 상영 전체 일수가 뭐냐면 91일이에요. 91일 동안 상영을 해서 이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는 990만의 관객을 동원했어요. 그 다음에 알라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1300개 정도밖에 열지 않았고요. 근데 이 영화가 좋고 이제 소위 입소문이 타고 관객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한 1000만까지 가는데 53일 정도 걸렸어요. 근데 반면에 다른 영화들요. 겨울왕국 17일, 극한직업 15일, 어벤져스 엔드게임 11일, 신과 함께 연가 14일,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19일 이런 식이에요. 이게 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영화가 영화의 힘으로 관객한 영화의 힘으로 콘텐츠 힘으로 시장에서 성부를 보고 관객을 사랑받는 이런 구조가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영화의 힘보다도 배급의 힘에 의해서 천만을 강제로 달성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지적하는 건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좋은 영화가 오래 상영하면서 당연하게 그런 관객 사랑 받으면 1000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사례도 나와 있고. 근데 우리는 이런 공정한 질서가 구축되도록 하는 것이 스크린 독과점 문제에서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이와 똑같이 2018년, 19년 1000만 영화 한 5편만 분석을 해도 금방 나오는 게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게 똑같은 거예요. 알라딘과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는 상영 점유율이 30% 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을 달성했다라는 거. 그 외의 영화는 전 11일에서 19일 사이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기점으로 1000만 영화를 달성한 영화가 우리보다 한국 영화보다는 헐리우드 영화가 이제 처음으로 역전을 한 거죠. 편수가 많아진 거죠. 그럼 내년, 후내년 어떻게 될지 조금 자명하지 않을까요? 이건 너무 자만해서 너무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줬다. 이 부분을 제가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크린 독과점 관련해서 우리 좀 정책 기관에 대한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좀 빠뜨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영화진흥위원회를 말씀을 드릴게요.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스크린 위원장이 취임을 했을 때 스크린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리고 요 최근에 국회 갔을 때도 인사가 말이죠. 와서 노력하겠다. 임기 다 끝나갈 때 노력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제 뭐 1000억 이제 영진 예산 1000억이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도 이걸 가장 중요한 그걸로 하겠다라고 해놓고 거기에 예산에 대한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제가 지금 몇 년 지켜보면서 영진이에서 이 한국 영화 산업의 가장 큰 폐해라고 할 수 있는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은 없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 상위로 가면 문체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처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조정환 문체부 장관이 이거 국가적 연비법을 발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장관 있을 때 이거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 공정위에서도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처럼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후임으로 박영우 장관이 인선이 됐을 때 저희 반독과점 연구회에서는 강력한 반대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문체부의 문체부 담당분하고 연구해서 오랫동안 1년 가까이 수많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제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문화 정책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영화 정책에 대해서는 떴당 철학도 없다. 그냥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영화진흥위원회의 태도나 문체부의 태도나 지금까지 이들이 해왔던 것들을 지켜보면서 그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 국가이기 때문에 이 최고 권력자의 정책 의지는 그냥 바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저 이런 구조 아래서는 지금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영화 정책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영화계 전체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한데 일단은 반독과점 연대위 자체도 저는 평가를 좀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 계속 성명서 내고 이슈 실대를 다 하고 하지만 아직 여전히 소수의 인원으로 그 처음에 이거를 영화계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열기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것 또한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 거는 저는 반독과점 연대위가 조금 확장 개편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확장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영화 재단체에서 각자 단체 내에서 이걸 그냥 집행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 내에서 이걸 공론화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단체가 가입하고 단체 이름으로 활동하는 그리고 개인 회원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문화 다양성의 문제는 단순히 영화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시민단체나 혹은
그냥 이런 시민들도 영화를 사랑하는 시민들도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걸 또 많이 알려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정부 아래서 이번 내년에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대선이 있다 하더라도 영화계 내에서의 결국은 의지가 크지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제일 정확하고 빠른 길이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이거는 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반독과정에 연결해서 지금 수많은 세미나나 토론을 개최를 했지만 그 토론의 내용은 뭐냐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입장은 동일해요. 그냥 이거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쁘다. 나쁜 거 다 알아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 어떤 식으로 가서. 그래서 여기서 저는 조금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우리가 대안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된다. 여기서 대안이라는 거는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한국 영화 산업 역사에서 히스토리를 보면 독과점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단순히 이 독과점 문제만 해결되면 영화 산업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뭐 큰 틀을 새롭게 짜는 시기로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독과점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제를 확장해야 된다.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의제를 확장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지금 영화계 내에서 소극적이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취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단체들이 또 조금 있어요. 그러나 그 소속되어 있는 이런 여러 분들 개별적으로 만나면 이번 겨울왕국 사태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다 분노를 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단 말이죠. 이런 열의들을 모아내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저는 뭐 제가 소속된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소속 단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반독과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가 소속된 그 한국 PGK죠. 여기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표명이 뭐냐면 판단 유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동료 PD분들 안에 각각의 개인의 니즈는 다르고 역할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렇긴 하겠지만 최소한 영화계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단체라고 한다면 이런 큰 문제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안을 내더라도 갑론을박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생산적인 토론이 형성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판단 유보라는 이야기를 한 2, 3년 전에 하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입장 정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체 우리 PGK에서도 이런 논의가 확장이 되어야만 반독과정 연대위 내용도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독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하나의 사례로 미국 같은 경우는 파라마운트법 판결이 그거를 추진하고 20년, 30년 동안 싸우고 해왔던 주 단위가 누구냐면 미국 독립영화협회예요. 그러면 우리 독립영화계는 도대체 독과점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뭐 관련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저는 괜찮은데 그 근거는 굉장히 미약하다고 보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스크린 독과점의 양방향에 대한 관점들을 제고를 해보면 이거는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같이 안고 하고 같이 치열하게 토론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그 공식적인 이렇게 단체에서 공식 입장은 혹시 다르게 나온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아직은 제대로 이렇게 듣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산업노조나 작가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단은 참석되어 있지만 이게 약간 상층적인 움직임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감독조합이나 촬영조합이나 기타 여성영화인 모임이나 여러 영화계 재단체들이 있지만 이분들은 이제는 또 우리랑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제를 조금 확장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독점의 문제, 반독과점의 문제 하나가 아니라 이거를 통한 의제를 확장을 해서 같은 니즈들을 엮어낼 수 있을 때 이 힘이 우리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의지와 역량이 크면 시간이 정치적인 여건이나 이런 여건이 되지 않더라도 열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조금 약간 지금 현재 점검 차원에서 이거는 물론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걸 참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향후 이후 과제에서 뭐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거는 반독과점 연대가 외연을 확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의제도 확장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발제자님 얘기하셨다시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협의체를 상설화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좀 속이 조금 답답해서 그러는데요. 영진이가 안 움직이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하는지 나도 몰라요. 눈치 보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능력이 없는 건지 나는 몰라요. 근데 결론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한두 번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그게 아니라 뭐 속편말로 떼거지러 가면 떼거지러 가서 하자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어떤 형태로도 그게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넉넉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거를 제도화해서 상설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발제자님 얘기했듯이 독과점 문제,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영상을 전체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의제를 제가 이제 확장해야 된다는 부분은 영화 산업 역사에서 보면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대해서 좀 총체적인 점검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로 뭐 추상적이긴 하지만 분명히 지금 대기업이 한국 영화나 산업에 외연을 확장했고 양적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관객줄을 늘렸고 시장을 넓혔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처음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양적 성장을 이루어왔다면 이제는 그러면 이걸 질적 성장으로 바꿀 수 있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자기들만 먹고 살기 위한 양적을 유지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같이 갈 수 있는 질적 성장에 대한 방법론을 같이 고민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첨언인데요. 사실 이 독과점 문제는 이 영화계만의 문제가 아니죠. 한국 사회에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건데 우리만 자꾸 반독과점 갖고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이슈를 시민들이나 같이 확장하려고 그러면 한국 사회 반독과점의 이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연대를 하거나 고민할 수 있는 것들도 여러 개 된다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뭐 경제에 대해서는 정말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시장에서 가장 최대의 적은 누구냐? 독점이에요. 이유는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개인의 창의성을 말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경제학자들 진보적인 경제학이든 보수적인 경제학이든 자유주의 경제학이든 다 떠나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시장에서 가장 원흉어 뭐냐면 이 독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독점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슈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어겼을 경우는 징벌적 배상 제도를 통해서 정말 기업 망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기형적인 이런 영화 산업의 형태를 만들었고 이 경제적인 형태는 앞으로 지속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영화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시각을 조금 넓힐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네, 이 정도로 뭐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약간만 진행상 말씀드리면 또 이제 원 과장님도 아까 그 중간에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배 기자님 또 말씀 첨언해 주시면 한 감독님 하시고 난 다음에 예.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의견에 따라서 쉬는 시간을 약간 갖고 할까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5시 반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오늘 저녁 꼭 마치고 가라고 여기 양희석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인원수 넉넉하게 돼 있을까요? 제가 아까 빠뜨린 것 같은데 이 토론회는 아까 영진이 얘기를 계속 하셔서 반독과적 영화인 대책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잠시만 한 5분만 쉬었다가 정 PD님에 대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담배 흡연은 6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아이스. 아,